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놉시스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링 팀을 맡고 있는 재병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앞서 박송 그룹장님이 말씀하셨던 오픈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는 좀 다르게 오픈소스를 써서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그걸 이제 납품해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 입장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오픈소스를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 없는 그런 오픈소스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다 보니까 좀 제목은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영어로 써 있긴 한데요. 여기 영어 써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오픈소스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에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이제 규제나 뭐 규약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시고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관련돼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규제를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2021년에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인데요.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들은 국립표준기술원이죠. 미국 NIST에다가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좀 만들어서 갖고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년 2022년 기준 10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NIST에서는 이 행정명령에 대응해서 그런 가이드 문서들을 다 제출한 상태고요. 현재는 그 가이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좀 강제하기 위한 당근이나 채찍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행정부나 미국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 문서를 충실히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에 비슷하게 유럽에서도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 사이버 회복 탄력성 액트가 찾아보니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액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디지털 기기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규약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발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보안 규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이 좀 달려 있다 보니까 해킹을 통해서 차량이 이상하게 동작을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일찍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명령보다도 한 4, 5년 정도 더 빠르게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규제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WB29라고 해서 UN 유럽 지부 UNECE 산하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그런 워킹 그룹에서 만들어낸 레귤레이션 넘버 155번이라는 문서이고요. 주된 내용들은 사이버 보안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있고 이걸 주택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그런 서티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지켜야 될 그런 보안 룰들 같은 것들을 문서화해서 티어 1, 티어 2 컴퍼니들한테 이제 좀 그런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국의 경우에는 ISO 21434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주된 내용들은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이제 V 사이클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테스트를 잘 수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국가나 이제 자동차 산업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4j나 뭐 솔라윈즈 사태나 이큐팩스 건이나 등등등 해서 뭐 이게 로그4j나 솔라윈즈나 이큐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사태여서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보안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거의 날마다 항상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해킹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해킹의 우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그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출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으로 인해서 사업의 비즈니스가 좀 임팩을 입었던 경우가 61% 정도 된다는 이제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게 한 회사에 내에서 이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가운데 있는 이제 자사 코드 그리고 이제 프라임워크 베이스로 자사 코드를 만들 테고 그 자사 코드 안에 이제 오픈 소스도 같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같이 쓸 거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사 코드에 대해서는 정적 분석을 통해서 개발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개발자들이 개발한 소스 코드에 있는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된 오픈 소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 SCA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오픈 소스를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웹 UI를 사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동적 분석이나 뭐 거의 펜테스팅에 준하는 그런 동적 분석이나 뭐 대화형 분석을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동작을 통해서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I가 있거나 혹은 이제 외부 프로토콜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프로토콜이나 API에 대해서 대화형 분석 혹은 이제 퍼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 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활동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는 어떤지 좀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충 그려놓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가 최종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자에게 납품하는 구조이고요. 이 제조사는 뭐 예를 들어서 E사나 F사로부터 모듈을 받고 오픈소스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E사나 F사는 또 서브 모듈을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이런 구조인 경우에 제조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정적 분석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혹은 동적 분석, 퍼징 같은 테스트를 해서 자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상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최종 제조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최종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레벨의 테스트나 그런 종류의 테스트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 물음표를 좀 제가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제조사에서 요청하는 이제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C사에서 E사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 C사 모듈이 가지고 있는 C사 모듈에서는 이제 정적 분석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듈을 가져다가 E사가 모듈 1을 만들면서는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테스트를 하고 그걸 이제 최종 제조사에게 넘긴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이제 해커들이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는 최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적 분석이나 뭐 동적 분석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같은 거를 좀 해야 될 테고요. 이런 최종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최종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레벨의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각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에게 모두 준수할 것을 요청해서 그 각각의 회사들이 그에 해당하는 테스트들을 이제 그 최종 소프트웨어에 준하게끔 이제 좀 테스트를 진행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리포트로 제출함으로써 이 모듈에 대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C사의 서브 모듈은 어느 정도 이 최종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대응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모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해서 보내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당연하고 너무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정조치 행정명령 14028이었나요? 14028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이드 문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NIST에서 만든 가이드 문서 중에 일부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스태틱 어널리시스, 뭐 블랙박스 테스팅, 코드 베이스 테스팅, 퍼징,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런 국가 레벨에서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내놓은 솔루션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각 회사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는 각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최종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그런 레벨의 테스트들을 잘 수행해주고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FDA에서 만든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인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퍼징 테스팅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 바이너리 어널리시스, 뭐 그 다음에 스태틱 어널리시스, 다이나믹 코드 어널리시스 등등을 해서 841번에 보시면 그 테스트를 한 결과를 이제 제출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그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있어 왔던 기본적인 정적 분석, 동적 분석, 그리고 그 결과들을 잘 리포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만 잘 해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는 왜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잠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 박수홍 그룹장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76%, 96%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76%는 전체 코드 중에서 오픈소스 코드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76개의 파일은 오픈소스로부터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 24개의 파일은 직접 만든 회사 개발자들이 직접 만든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96%는 상용 프로젝트 중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한 비율인데요. 오픈소스를 하나로 쓴 프로젝트의 비율인데 전체 96%인데요. 아주 특수하게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그래프는 각 산업별로 오픈소스를 사용한 양들, 그러니까 76%에 해당하는 것을 각 산업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보시면 긴 거 뭐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인터넷 IoT나 아니면 저기 컴퓨터 하드웨어나 세미컨덕터 이런 분야에서는 80% 넘게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좀 전통적인 분야, 예를 들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적다고 해도 50%를 넘는 양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참조해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발행한 오픈소스 리스크 어널리시스 리포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좀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놉시스에서는 2018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오스라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보안 위험 분석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고 있고요. 요 내용, 이거 수행하는 곳은 사이버 시큐리티 리서치 센터라는 내부 부서에서 SIRC라고 부르는 내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용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픈소스 사용 양상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는 상용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오픈소스 사용량을 이제 조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죠. M&A 할 때인데요. M&A 할 때는 이제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자사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에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오딧을 합니다. 그 오딧을 저희도 수행하는데요. 그 오딧 하는 중에 이제 회사 이름은 가리고 각 이제 산업 분야만 이제 넣어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실제 상용 프로젝트, 그러니까 실제로 돈 받고 파는 프로젝트에서 결과 오픈소스 사용량에 대한 이제 조사로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른쪽에 올해 같은 경우에 1,70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87%는 보통 이제 라이센스 때문에 이제 이 조사를 시행하는데 라이센스 말고 그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봐달라, 같이 좀 오딧을 해달라라고 한 경우가 87%였습니다. 즉 이제는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 그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봐야 될 정도로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까 그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의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합니다. 오픈소스를 조사를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된 84% 정도의 프로젝트에서 보안 취약점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48%에서는 그 고위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고위험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로그4j나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내부에 서버 내부에다가 어떤 코드를 심어서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거나 하는 RC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나 그 외에 큰 위협을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취약점들인데요. 이런 48%,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오픈소스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중에서 절반 정도에서 이런 고위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는 양도 많고 쓰는 오픈소스 중에서도 고위험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도 많더라라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왼쪽에 보시면 고위험 보안 취약점 중에서 10개 탑 랭크 10개를 좀 해놨는데요.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2015-6420을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이 내용은 보시면 7% 정도 코드 베이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아닌데 보시면 이제 발견된 해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해결된 해도 2015년이고요. 근데 이제 이 조사는 2023년에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픈소스 고위험 취약점이 있는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서 이게 이미 해결되었는데도 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7% 정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기만 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세 번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오픈소스가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여기 595라는 숫자가 프로젝트당 평균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개수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595개를 집어넣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LOPDF 0.26.0 요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 얘가 또 다른 오픈소스를 또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오픈소스를 컴포넌트만 가져다 써도 원치 않지만 100개 정도의 다른 오픈소스들이 같이 딸려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가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뭐 관리하려고 해도 내가 썼던 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100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그럼 이제 오픈 소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사이버 보안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SBAM이라는 겁니다. 뭐 한글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SBAM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오픈소스 의존성, 그리고 자사 코드에서 있는 오픈소스의 리스트, 그리고 사용된 바이너리나 펌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오픈소스, 그리고 사용된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등을 다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용된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 사용된 컴포넌트의 버전, 그리고 그 기타 뭐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용된 오픈소스 컴포넌트와 버전, 이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뭐 엑셀로 만들어서 이제 전해줘도 되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바로 인식하고 만들고 하기 위해서 표준 포맷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SPDX라는 포맷, 그리고 사이클론 DX라는 포맷, SWID라는 포맷,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사실 그 NIST에서 만든 가이드 문서에 있는 거긴 한데요. 세 가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그 필드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스위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스위드가 이제 만든 게 NIST에서 만든 거라서, MVD 쪽에서 만든 거라서 같이 집어넣었던 것 같고, 실제로는 SPDX하고 사이클론 DX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적인 포맷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의 포맷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범위와 깊이에 이제 해당하는 만큼의 SBAM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SBAM은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 관점에서 보면 그 한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그 사용된 프로젝트에 있는 오픈 소스를 처음에 식별을 해내고, 어떤 이제 오픈 소스가 쓰여 있는지 식별을 해내게 되면 그 오픈 소스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는 어떤 걸 쓰는지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웹 UI나 여러 가지 팔러시 등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SBAM은 이 식별 부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그 SPDX나 사이클론 DX의 새 포맷들이 나오면서 그 기존에 있던 라이센스 정보, 컴포넌트의 라이센스 정보 말고도 보안 취약점 정보도 같이 지금 들어가는 추세이긴 한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 SBAM을 만드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용된 컴포넌트 이름하고 버전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로그4j 가 터졌다라고 하면 이 SBAM에는 이런 로그4j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BAM 파일 내에 있는 보안 취약점은 SBAM을 만드는 시점에서 확인된 내용이고, 이거를 추후에는 계속 전달받은 SBAM을 가지고서 이 오픈소스에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나왔는지를 계속 관리해 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SBAM은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컴포넌트와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식별하는 작업이 바로 식별한 결과가 바로 S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밤이 식별의 결과라고 하면 이제 오픈 소스를 어떻게 식별하는지가 이제 좀 중요해질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은 저희 회사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 도구인 블랙덕에서 제공하는 그 식별 방법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의존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들은 만들면 그 디펜던시 파일이라고 해서 사용되는 오픈 소스들을 별도로 기입하는 그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그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는 게 이제 의존성 분석일 거고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픈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코드라기보다는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자사 코드에다 넣고 쓰는 경우에는 이런 의존성 분석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코드 프린트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코드 프린트 분석은 이제 파일에 대한 이름이나 크기 혹은 이제 해시값 등을 가지고서 어떤 오픈 소스가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스니펫 매칭은 이제 사실 라이센스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특정 코드를 가져다 쓴 경우에 이제 어떤 라이센스를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너리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러리 등등을 가져다 쓰는 경우에 이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펌웨어에 어떤 오픈 소스가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 커스텀 분석은 자사의 컴포넌트를 자사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식별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다르게 쓰일 수 있는데요. 의존성 분석 같은 경우는 워낙 편하고 빠르게 되기 때문에 코딩이나 빌드, 테스트 과정에서 아무 데나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바이너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빌드 과정에 들어가서 외부로부터 받은 파일이나 외부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바이너리 분석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빌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코드 프린트 분석으로 혹시 우리 회사 소스 코드 내에 오픈 소스 사용된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스니펫 분석은 라이센스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테스트 정도 레벨에 갔을 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S밤을 만들어서 사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운영 단계에서는 S밤으로 새로운 보안 취약점들이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식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별한 이제 S밤을 가지고서 이 S밤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그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BDSA 혹은 이제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툴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출처로부터 빠르게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서 한 4시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나서 4시간 정도 안에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그 요걸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SciRC라는 팀에서 MVD에다가 그 보안 취약점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걸 먼저 업데이트하고 MVD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MVD보다는 좀 더 며칠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밤을 통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오픈소스를 관리할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는 각 회사들이 적절한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 그 두 번째 있는 SCA 테스트를 통해서 S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요 S밤을 그 리포트 제출할 때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출할 때 같이 이렇게 제출하면 그걸 공급받은 회사에서는 그거 합쳐가지고 그 전체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이제 오픈 소스 내역을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건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조사에서도 사용자에게 이런 S밤 형태로 사용된 오픈 소스의 내용을 이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밤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 소스를 관리했을 때의 장점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로그4j 같은 게 이제 딱 공개됐을 때 이제 S밤을 통해서 이미 로그4j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패치를 어디다가 적용해야 되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패치를 적용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로그4j 뭐 버전 뭐 쓰고 있지, 어디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악용 시도에 걸리는 시간적으로 악용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바로 S밤의 장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S밤을 통해서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영어로는 여기 맨 아래 있긴 한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체인이 이제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중간에 어디 한 군데만 딱 끊어져도 이 쇠사슬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도 아까 뭐 여러 회사가 아까 제가 그린 표에서 여러 회사들이 있긴 했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회사만 제대로 테스트나 이런 이제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체 소프트웨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그 오픈소스 보안 그리고 전체 소프트웨어 보안은 사실 그 공급망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이제 준수해야 되고 이제 발벗고 나서서 좀 지키려고 해 주셔야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의 사이버 보안이 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밤 얘기가 나와서 S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S밤을 생성해서 같이 제출할 것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 S밤을 통한 S밤 관리나 소프트웨어 공급망 SSCRM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의 그런 위험 분석을 위해서 S밤이 사용될 것으로, 그러니까 S밤이 점점 더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S밤의 뭐 생명주기 관리 이런 것들도 들어와서 S밤을 생성하고 소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검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 최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급망상에 있는 각 컴포넌트 혹은 이제 각 활동들에 대해서 필요한 테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 시놉시스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SCA 테스팅이 필요하고요. 저희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적 분석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들을 사전에 좀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 시놉시스에서는 코베리티라는 도구가 이제 이런 정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시는 경우에는 바이너리 어널리시스가 좀 필요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IAC로 이제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이 IAC 코드 자체에 있는 이제 보안 취약점의 경우에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 레피드 스캔 스태틱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사실 그 코베리티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제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있는 프로토콜이나 API 같은 경우에는 다스트 혹은 동작 같은 경우에는 IAST 혹은 디펜직 등의 이제 툴들을 사용해서 이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한 이제 신뢰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